이 사연,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나는 52살에 남편이 잊은 30주년 결혼기념일 여행에서 낯선 남자와 잤다. 그가 의무처럼 내 위를 짓누르던 남편의 무게와는 전혀 다른 뜨거움으로 나를 안고 내 귓가에 인나씨 하고 내 이름을 속삭였을 때, 그리고 남편은 단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굳어버린 등골을 따라 쾌락이 아니라 기도를 올리는 듯한 손길로 쓸어내렸을 때, 30년간 잠자던 내 몸의 모든 신경이 한꺼번에 깨어나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비명보다 먼저 터져나온 것은 신음이 아닌 30년 묵은 서러운 통곡이었다. 이것은 그 통곡에 대한 지독히 이기적인 기록이다. 결혼 30주년 기념일 새벽 4시에 눈이 떠졌다. 옆자리의 남편은 미동도 없이 잠에 깊은 바닥에 빠져 있었다. 어젯밤 회식에서 마신 술 냄새가 이불을 파고들어 코를 찔렀다. 나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찬장에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미역을 꺼내 찬물에 담갔다. 미역이 부드럽게 불어나는 시간 동안 나는 30년 전의 오늘을 떠올렸다. 새하얀 웨딩드레스의 감촉, 어색하게 웃던 22살의 나,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던 그의 손의 온기. 그 모든 것이 필름이 끊긴 흑백 영화처럼 아득했다. 그 영화는 언제부터 색을 잃고 소리를 잃었던가. 참기름을 두른 냄비에 불린 미역과 소고기를 넣고 달달 볶았다. 치익 하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이 소리는 지난 30년간 내가 가장 많이 들어온 소리다. 아이들의 생일, 남편의 승진, 시부모님의 제사. 나는 언제나 이 소리 뒤에 서 있었다. 맛있는 냄새와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누구도 두 손에 난 상처와 굳은 살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당연하게 그 자리에 있는 배경의 일부로 여겼을 뿐이다. 미역국이 끓기 시작하며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이 정성의 냄새가 잠든 남편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깨워주기를 나는 간절히 바랐다. 6시 알람 소리에 남편이 부스스 눈을 떴다. 그는 잠이 덜 깬 얼굴로 화장실에 들어갔고 잠시 후 소파에 몸을 던져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나는 정성껏 차린 아침상을 그의 앞에 밀어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과 갓 지은 쌀밥, 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그는 TV 뉴스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숟가락을 들었다. 미역국을 한술 뜨는가 싶더니 이내 인상을 썼다. 국이 좀 싱겁네.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고맙다 라거나 무슨 날이냐는 물음 같은 건 처음부터 기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30년째 기념일 아침상에 오르는 미역국을 보고도 그 의미를 전혀 떠올리지 못하는 그의 무심함은 이제 견디기 힘든 폭력이었다. 내 존재 자체가 그의 기억에서 완벽하게 삭제되었다는 사망 선고와 같았다. 식사를 마친 그는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다. 어젯밤 회식 자리에서 묻혀온 정체 모를 얼룩을 하얀 구두약을 묻힌 헝으로 닦아냈다. 한 겹 또 한 겹. 얼룩 위로 새 구두약이 더 씌워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30년 결혼 생활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수많은 상처와 오해, 무심함의 얼룩들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구두약으로 애써 덮어가며 그럭저럭 광택을 유지해온 것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제 그 약효도 다한 모양이다. 아무리 닦아내도 깊게 팬 상처와 바랜 가죽의 색은 감춰지지가 않았다. 다녀올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기력이 없었다. 현관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그가 한술 뜨고 만 미역국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결심했다. 이 집에서, 이 텅 빈 공간에서 나 역시 차갑게 식어가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달 전부터 현관 옆에 세워져 있던 강릉 여행용 캐리어를 끌었다. 원래는 남편과 함께 가려던 2박 3일의 4주년 기념 여행이었다. 그의 코 고는 소리 대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싶다는 내 생애 마지막 사치일지도 모를 꿈이었다. 이제 그 꿈을 나 혼자서라도 지켜내야 했다.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 위를 구르며 내는 드르륵 소리가 30년간 닫혀있던 내 인생의 문을 뒤로써 열어젖히는 소리처럼 기이하고도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강릉행 KTX 열차는 텅 비어 있었다. 내 옆자리도 앞자리도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내 지난 세월처럼 빗물이 흐르는 차창 밖으로 계절을 잃은 풍경들이 속절없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가방에서 낡은 소설책 한 권을 꺼냈다. 20대 때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 함께 읽었던 책이었다. 밑줄 그어가며 밤새워 이야기 나누던 구절들이 이제는 빛바랜 잉크의 흔적으로만 남아 있었다. 책장을 넘기는 내 손가락 위로 지난 세월의 덮개가 느껴졌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동안 나는 단 한 권의 책도 제대로 읽지 못했다. 내 인생의 모든 페이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빼곡하게 채워졌지만 정작 나라는 주인공이 들어갈 자리는 단 한 줄도 없었다. 기차가 터널로 들어서는 순간 차창에 내 얼굴이 비쳤다. 푸석한 피부, 깊어진 눈가의 주름, 생기 없이 처진 입꼬리. 낯선 중년 여자의 얼굴이었다. 나는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거울을 들여다볼 시간조차 없이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달려왔던가. 터널을 빠져나오자 거짓말처럼 햇살이 쏟아졌다. 눈이 부셔 잠시 눈을 감았을 때 잊고 있던 감각 하나가 되살아났다. 햇살의 따스함. 늘 닫힌 집 안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 살았던 내게 맨사래와 닿는 햇살의 감촉은 너무나 낯설고도 아찔한 것이었다. 나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축축하고 비릿한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이 훅 하고 밀려 들어왔다. 그 냄새에 30년간 닫혀있던 내 폐부 깊숙한 곳에 무언가가 꿈틀하고 움직이는 것 같았다. 예약해둔 작은 민박은 바다가 바로 코앞이었다. 짐을 풀자마자 나는 홀린 듯이 해변으로 걸어 나갔다. 늦가을의 해변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운동화 속으로 차가운 모래가 파고드는 감촉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얼마나 서 있었을까. 비에 젖어 무거워진 코트 자락처럼 온몸이 축축하게 가라앉았다.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구석진 창가 자리에 앉아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잿빛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그가 들어온 것은 그는 나와 조금 떨어진 창가의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필름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첫인상은 그저 평범한 중년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훔쳐보는 게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풍경화 한 점을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세월의 흔적까지 모두 읽어내려는 듯 덤덤하고 깊게 나를 보고 있었다. 수치심보다 호기심이 먼저 들었다. 지난 10년간 남편은 단 한 번도 나를 그런 눈으로 봐준 적이 없었다.
그는 나를 볼 때 언제나 무언가를 필요로 했다. 밥, 빨래, 혹은 자신의 욕구 해소. 하지만 저 남자의 시선에는 아무런 요구도 기대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관찰과 이해의 시선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닮아 있었다. 차분하고 나직했다. 혹시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당황스러웠지만 싫지는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설렜다. 누군가가 나를 주름지고 지쳐버린 이 얼굴을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피사체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잊고 있던 세포 하나를 깨우는 기분이었다. 왜요? 볼품없는 중년 여자일 뿐인데요. 자주 섞인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지금 표정이 좋아서요. 세상의 모든 파도, 소리를 혼자 다 듣고 있는 사람 같아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해서요. 그의 말은 시시한 작업 멘트가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내 안에 무언가를 본 것이다. 누구에게도 들켜본 적 없는 10년간 겹겹이 쌓아온 내면의 풍경을. 나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찰칵. 셔터 소리가 빗소리와 파도 소리에 섞여 아득하게 울렸다. 그 순간 나는 그의 필름 속에, 그리고 그의 기억 속에 아무개의 아내가 아닌 한 명의 여자, 박인나로 박제되었다. 그것이 30년간 멈춰있던 내 인생의 태엽을 다시 감기 시작한 모든 것. 내 감정의 출처를, 내 생각의 결을, 내 슬픔의 모양을. 그것은 내가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관심이었다. 남편에게 나의 슬픔은 그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거나 무시해야 할 감정 기복에 불과했다. 그는 내 슬픔의 이유를 묻는 대신 또 왜 그래? 라며 짜증을 내거나 그럴 시간에 집안일이나 해라며 외면했다. 내 감정은 언제나 그의 세상에서는 불필요한 군더더기였다. 그런데 이 남자는, 오늘 처음 본 이 남자는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의 뿌리를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고 있었다.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가 내 옆 테이블에 놓인 낡은 소설책을 보며 말했다. 한때는요. 지금은 그냥 오래된 물건일 뿐이에요. 오래된 물건일수록 이야기가 많은 법이죠.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꺼내놓고 말았다. 이 책을 20살에 처음 읽었을 때의 감동, 주인공의 운명을 따라 함께 울고 웃었던 밤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이 소설처럼 뜨거운 삶을 살게 되리라 믿었던 어리석은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나는 내가 그렇게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내 안에도 이토록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는 것을 30년 만에 처음 깨달았다. 그는 그저 들어주었다. 어떤 판단도 충고도 없이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위안을 주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카페 밖에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 대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게 말했다. 비가 그쳤네요. 잠시 같이 걷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망설였다. 낯선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하지만 내 발은 이미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카페를 나와 물길을 머금어 단단해진 해변을 걸었다. 축축한 모래가 밟힐 때마다 사박, 사박하는 소리가 났다.
세상에 오직 그 소리와 파도 소리,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존재만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걷는 내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굳이 말로 채우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교감이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참을 걷던 그가 문득 바다를 보며 물었다. 있나? 박인나예요. 내 이름을 말하는 순간 목이 메었다.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알려준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나는 늘 서준이 엄마, 김 과장님 사모님, 며느님으로 불렸다. 내 이름 석자는 동사무소 서류를 뗄 때나 확인하는 죽은 기호에 불과했다. 남편조차도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나를 어이 혹은 야라고 불렀다. 인나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온 내 이름은 낯설고도 아름다웠다. 마치 30년 동안 흙 속에 묻혀있던 보석을 막 닦아낸 것처럼 반짝이는 소리가 났다. 그의 목소리에 실린 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인정이었다. 나는 누군가의 무엇이 아닌 그저 인나라는 한 사람의 고유한 존재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들키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려 바다를 보는 척했다. 저녁 같이 하시겠어요? 이 근처에 작은 생선구이 집이 있는데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네요. 인나 씨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졌어요. 그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온기를 담고 있었다. 따뜻한 밥 한 끼. 그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웠던 말인가. 나는 늘 누군가에게 밥을 차려주기만 하는 사람이었다. 아무도 내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민 손은 단순한 저녁 식사 초대가 아니었다. 텅 빈 유령으로 살아온 내게 다시 존재해 보지 않겠냐고 묻는 위험하고도 달콤한 구원의 손길이었다. 그 손을 나는 기꺼이 잡기로 마음먹었다. 그 끝이 천국일지 지옥일지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작고 허름한 식당의 나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각 구워낸 생선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피어올랐고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는 구수하게 끓고 있었다. 그는 내 밥그릇 위로 가장 살이 많은 생선 토막을 올려주었다. 젓가락을 타고 전해지는 그의 다정한 마음 씀씀이에 또다시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었다. 남편은 언제나 가장 큰 토막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갔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나는 단 한 번도 서운하다고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다. 하지만 오늘 이 남자의 작은 배려 앞에서 나는 내가 지난 30년간 얼마나 서럽고 외로운 식사를 해왔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소주잔이 몇 순배 돌았다. 알코올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따뜻한 눈빛 때문인지 내 안의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는 시시콜콜한 잡담이 아니었다. 잊고 살았던 꿈, 가슴에 묻어두었던 상처, 누구에게도 꺼내 보이지 않았던 내면의 풍경들을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다. 그는 나의 가장 부끄러운 고백에도 놀라거나 비웃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며 그랬군요. 힘들었겠네요 하고 나직하게 맞장구를 쳐줄 뿐이었다. 그 순간 그는 내게 낯선 남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가장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다. 식당을 나왔을 때 밤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멀리서 등대 불빛만이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해변을 향해 걸었다. 민박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도 먼저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이 밤이, 이 기적 같은 시간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두려웠다. 해변에 다다르자 낮보다 훨씬 더 거칠고 성난 파도 소리가 우리를 덮쳐왔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워버리고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 남겨두려는 것처럼. 그 소리에 홀린 듯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도 내 옆에 멈춰 섰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가 내게 다가와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내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손길은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서늘했다. 하지만 그 서늘함이 내 볼에 닿는 순간 나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아찔한 감각에 휩싸였다. 30년간 남편 외에 다른 남자의 손길이 내 몸에 닿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 낯선 감촉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모든 세포를 비명 지르며 깨우고 있었다. 쿵쿵쿵. 내 심장 소리가 거대한 파도 소리를 이기고 있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지나 등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30년간 늘 차갑고 외로웠던 나의 등, 아무도 어루만져 주지 않았던 그곳에 와 닿는 그의 손바닥은 마치 마른 논에 수십 년 만에 물길이 트이는 듯한 고통스럽고도 황홀한 희열을 불러일으켰다. 남편은 나를 안을 때 언제나 목적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내 몸을 사용했다. 그에게 내 몸은 인격이 없는 도구였다. 하지만 현우는 달랐다. 그는 내 몸의 모든 감각을 깨우려는 듯 달아빠진 유물을 다루듯 정성스럽고 또 조심스러웠다. 어떻게 민박집 방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의 방인지 내 방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낡은 창문 너머로 성난 파도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천천히 내 옷의 단추를 풀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쇄골의 얇은 피부를 스칠 때, 귓불을 가볍게 매만질 때, 달아빠진 무릎을 부드럽게 감쌀 때, 나는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30년 만에 다시 깨달았다. 살과 뼈로 이루어진 욕망하고 또 욕망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을 때 나는 남편의 땀 냄새 대신 낯선 비누 향과 희미한 바다 냄새를 맡았다. 그 낯선 후각적 자극은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빗장을 부숴버렸다. 이것은 불륜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되찾는 의식이다. 수십 년간 방치되어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쳐진 낡고 버려진 신전에 다시 불을 밝히는 성스러운 행위다. 그의 단단한 몸 아래에서 나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쾌락의 파도가 온몸을 덮쳐올 때 나는 신음과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단순한 오르가슴의 눈물이 아니었다. 30년간 무시당하고 잊혀지고 버려졌던 내 존재에 대한 서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겁게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환희. 해방감과 수치심, 죄책감과 황홀감이 뒤엉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베개싯을 적셨다. 밖에서는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고 있었고, 안에서는 내 안에 갇혀있던 한 여자가 10년의 침묵을 깨고 그렇게 처절하게 울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나는 과정은 잔인했다. 밤새 열기와 땀으로 흥건했던 방 안의 공기는 창문 틈으로 스며든 새벽의 냉기에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간밤에 천지를 뒤흔들던 파도, 소리는 거짓말처럼 멀어져 있었고, 그 자리를 끼룩끼룩 갈매기의 서글픈 울음소리가 채우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내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가 누웠던 자리에는 그의 체온 대신 구겨진 시트의 냉기만이 섬처럼 남아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한바탕의 뜨거운 꿈이었던 것처럼. 나는 벌거벗은 몸을 황급히 이불로 감쌌다. 어젯밤 그의 손길 아래에서 그토록 황홀하게 빛나던 내 몸이 아침의 냉정한 햇살 아래에서는 한없이 추하고 부끄럽게 느껴졌다. 피부 곳곳에 남은 붉은 흔적들, 어젯밤의 격렬함을 증명하는 키스마크들이 지워지지 않는 죄의 낙인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탁자 위에는 그가 쓴 것으로 보이는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어젯밤의 열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도 담백하고 건조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좋은 사진 고마웠습니다. 그 흔한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그는 그렇게 떠났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글자들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후벼 팠다. 좋은 사진 고마웠습니다. 그렇구나. 어젯밤의 모든 것은 그에게는 그저 좋은 사진 한 장을 위한 과정이었을까. 내 슬픔에 공감하던 그의 눈빛,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던 그의 목소리, 내 몸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던 그의 손길.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피사체로부터 최고의 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잘 계산된 연출이었을까. 나는 한낱 그의 예술적 영감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일까. 구역질이 치밀었다. 세면대로 달려가 허리를 숙였다. 나오는 것은 쓰디쓴 위액뿐이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아니 괴물이 서 있었다. 눈은 퀭하고 입술은 부르터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귀신처럼 산발이 되어 있었다. 어젯밤 쾌락에 젖어 있던 그 여자는 어디로 가고,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지식여진 중년의 여자만 흉물처럼 남아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그의 머리카락 한 올, 베개에 희미하게 남은 그의 낯선 채취. 그 모든 것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이 바보 같은 여자야. 너는 결국 이용당한 거야. 세상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환청이 들렸다. 나는 샤워기 물을 가장 차갑게 틀고 그 아래로 몸을 던졌다. 얼음장 같은 물줄기가 온몸을 때렸다. 그의 흔적을, 그의 냄새를, 그의 기억을 지워내고 싶었다. 아무리 문질러도 피부 깊숙이 스며든 그의 감촉은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물줄기 아래에서 어젯밤에 뜨거웠던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샤워기 소리에 섞여 소리 없이 울었다. 뜨거웠던 밤이 지나고 남은 것은 이토록 차갑고 잔인한 현실과 돌아가야 할 끔찍한 일상뿐이었다.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나는 이제 이 하룻밤의 기억을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생매장해야만 한다. 그 과정은 아마도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나는 그렇게 텅 빈 방 안에서 차가운 햇살 아래에서 홀로 나의 죄를 마주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은 올 때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모든 소음이 나를 향한 수군거림 같았고 모든 시선이 내 죄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는 내게 없는 행복에 대한 조롱처럼 들렸고 젊은 연인들의 다정한 속삭임은 내가 저지른 배신에 대한 심판처럼 느껴졌다.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죽은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올 때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스마트폰을 켰다.
3년 전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최신형 스마트폰. 나는 그 기계의 기능 중 3분의 1도 채 사용하지 못했다.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가끔 손주들 사진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 작은 기계 안에 나의 지난 3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는 며느리가 보낸 손주의 재롱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아이의 해맑은 웃음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이제 이 순수한 아이의 얼굴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나. 더러운 비밀을 품에 아는 할머니, 죄를 지은 여자. 남편에게서는 여전히 문자 한 통, 부재 중 전화 한 통 와 있지 않았다. 아내가 1박 2일의 여행을 떠났는데도 그는 내 생사조차 궁금하지 않은 것이다. 그 무심함이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절망하게 했던 그 무심함이 오늘은 나를 안도하게 했다. 그의 무관심이 나의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주고 있었다. 참으로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만약 그가 내게 전화를 걸어 어디야? 괜찮아? 라고 한마디만 물어주었더라면 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그는 내게 관심이 없었고 나는 그의 무관심 덕분에 비밀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30년 결혼 생활은 결국 이 정도의 깊이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도어락을 누르는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비비빅. 익숙한 전자음이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다. 집 안은 어두웠고 고요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소리에도 그는 눈길 한번 돌리지 않았다. 거실에는 그가 먹고 치우지 않은 컵라면, 용기와 과자 봉지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은 완벽하게 그만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시선은 TV에 고정한 채 그가 물었다. 내 목소리는 모래처럼 까끌까끌하게 갈라져 나왔다. 밥은? 그게 전부였다. 내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그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밥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욕실로 직행했다. 여행 가방을 거실 한복판에 내팽개친 채 욕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내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 비밀은 나 혼자 평생 짊어지고 갈 십자가라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장 완벽한 아내의 얼굴로 이 지옥 같은 일상을 다시 살아내야만 한다. 그것이 내가 저지른 하룻밤의 쾌락에 대한 내가 치러야 할 평생의 대가였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이전과 똑같이 그러나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다. 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밥을 차렸고 세탁기를 돌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는 이제 나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일종의 강박적인 의식처럼 변해 있었다. 남편의 속옷을 손빨래할 때마다 그의 셔츠를 다림질할 때마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남자를 배신했습니다. 육체의 노동으로 정신의 고통을 잊어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죄책감은 더욱 선명한 형태로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거울을 보는 시간이었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내 눈이 모든 것을 포기한 텅 빈 잿빛이었다면 지금의 내 눈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짙고 깊은 심연의 색을 띠고 있었다. 나는 거울 속의 여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너는 누구니? 너는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한 거니? 거울 속의 여자는 대답 없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나를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나는 그 여자와 한 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두려웠다. 남편과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그가 내 눈빛의 변화를 알아챌까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의 아내였고 그는 내 남편이었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행성에 살고 있었다. 내 행성에는 그날 밤에 거친 파도, 소리가 여전히 몰아치고 있는데 그의 행성은 30년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고요하고 평온했다. 그 간극을 깨닫는 순간마다 나는 참을 수 없는 고독감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사건은 어느 날 밤에 터졌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30년간 익숙했던 그의 채취와 무게감.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견딜 수 없이 역겹게 느껴졌다. 그의 손길이 스치는 곳마다 현우의 서늘하고도 정성스러웠던 손길이 겹쳐지며 화상을 입은 듯 뜨거웠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을 때 내 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온몸의 근육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왜 그래? 가만히 좀 있어.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 그만해. 나도 모르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가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결혼하고 30년 만에 내가 그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처음이었다. 피곤해. 건드리지 마. 나는 그를 밀치고 돌아 누웠다. 등 뒤로 그의 황당한 기색이 느껴졌다. 그는 잠시 누워라 중얼거리더니 이내 A씨 하는 소리와 함께 돌아 누워 10초 만에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생각했다. 육체의 배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배신이다. 내 마음은 이미 이 집을, 이 남자를, 이 30년의 세월을 떠나버렸다. 나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오늘 밤 나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아 버렸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는 소리가 내 남은 인생에 대한 장송곡처럼 어둡고 절망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고 거실의 달력은 3장이 뜯겨 나갔다. 남편은 정년 퇴임을 했고 이제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가 되었다. 아이들은 명절에 잠시 다녀갔고 며느리는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날 밤의 기억은 희미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달콤한 추억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되어 내 안에 남았다. 날이 굳을 때마다 욱신거리고 아파오는 선명한 흉터. 나는 변했다. 더 이상 남편의 무심함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의 짜증 섞인 말투에도 예전처럼 가슴 졸이지 않았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었다. 나는 그를 남편이 아닌 함께 사는 룸메이트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최소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할 뿐 그 이상의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의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어쩌면 그에게는 지금의 내가 더 편할지도 모른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시중을 들어주는 아내. 나는 그렇게
내 감정을 완벽하게 소거한 채 살아있는 마네킹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나는 나도 모르게 차를 몰고 강릉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가 내게 남긴 것은 좋은 사진, 고마웠습니다라는 차가운 문장뿐이었으니까. 나는 그저 그날 밤에 내가 그토록 뜨겁게 살아 숨 쉬었던 그 여자가 정말로 존재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날 앉았던 창가 자리에 앉아 잿빛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여전히 슬픈 색을 띠고 있었다. 그 하룻밤의 일탈은 내 삶을 구원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깊은 고독과 죄책감 속으로 나를 밀어넣었다. 하지만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다. 그 밤이 없었다면 나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얼마나 여자이고 싶었는지 평생 깨닫지 못하고 죽었을 테니까. 그 밤은 내게 쾌락과 함께 지독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해주었다. 30년간 잊고 살았던 박인나라는 한 여자의 존재를. 그 흉터는 아프지만 동시에 내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이기도 하다. 카페에서 나와 나는 그와 함께 걸었던 해변을 홀로 걸었다. 그의 사진기는 내 슬픈 얼굴을 담아갔지만 정작 나는 그를 담은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직 이 흉터 같은 기억뿐. 어쩌면 그걸로 된 건지도 모른다. 그는 내게 하룻밤의 꿈을 선물했고 나는 그에게 한 장의 사진을 선물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손끝에 차갑고 동그란 조약돌 하나가 만져졌다. 나는 그 조약돌을 꺼내 힘껏 바다를 향해 던졌다.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조약돌은 내 비밀을 품에 안고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던져버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말한다. 잊어야 한다고, 덮어야 한다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던 목소리를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 죽어있던 내 몸을 비명 지르며 깨어나게 했던 그 밤의 파도 소리를. 이것은 불륜이었을까? 아니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나 자신을 향한 서툰 사랑이었을까? 정답은 없다. 다만 나는 이 지독한 흉터를 부적처럼 끌어안고 남은 생을 하루하루 살아낼 뿐이다. 어쩌면 인생이란 끊임없이 생겨나는 흉터를 어루만지며 그 아픔으로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당신의 삶은 안녕하신가요? 당신의 이름은 누가 마지막으로 다정하게 불러주었나요? 당신의 영혼에 난 흉터는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켰다면, 혹은 당신 안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느낀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모든 흉터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